자, 이와 관련해서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번 전쟁 개입 여파로 북한이 또 내외부에서 이 김정은 암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북한에서도 이걸 좀 파악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암살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북한 당국의 대응 때문에 그런 건데요. 김정은의 어떤 개인 경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면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등장하지 않던 즉 지금 김정은이 현재 그 현지지도를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지지도 현장에 따라다니고 있는 차량 중에 재밍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재밍 차량은 결국은 주변의 전파라든가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쪽 현재 김정은이 어느 위치에서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발신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감추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을 지금 운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보도를 방송에서 전달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김정은의 어떤 경호 부대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그 방아쇠 손가락을 올려두고 있는 그 사진도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네, 있지 저희가 않습니까? 한번 다뤘었고 조금 전에도 화면이 나갔습니다. 이 장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사실 어떤 양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좀 점잖게 서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중무장한 상태의 경호원들이 언제라도 발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주변 인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사실 김정은이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본인 신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위협의 수준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암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국정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이 전년도에 비해서입니다. 지난해보다 공개 활동이 60%가 늘었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암살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개 활동을 우리가 늘린 것,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현재 김정은의 어떤 그 공개 활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주류로서 좀 여겨지고 있는 해석은요. 네. 올해 들어서서 북한의 어떤 그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완전히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현재의 북한의 어떤 모습이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즉 북한을 통치했던 그 독재자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그 자국이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다면 좀 유훈 통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발자취가 남아 있었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상 이 북한 역사 특히나 북한의 근현대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 줄었고요. 김정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었거든요. 실례로 4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태양절이라고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태양절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놨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배지와 김정일의 배지를 달던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반드시 김정은의 배지만 달아야 되는 그리고 또 주체 연호라는 것도 결국 김일성이 탄생한 1912년을 기점으로 주체 연호가 시작됐는데요. 그 주체 연호를 올해부터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전부 걷어내고 본인 중심의 오직 본인 유일 체제로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네.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어떤 공개 활동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런 좀 리더십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분석을 할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김금혁 보좌관과 저희가 이 방송에서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고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 쭉 지켜보셨다면 아마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정원이 김정은의 장녀죠. 김주에 관련해선 최근 지위가 격상됐다. 이런 분석도 내놨고 저희가 사실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 김주에게 허리를 굽혀서 보좌하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국정원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주애의 지위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이제는 김주애가 북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다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김여정의 어떤 그 위치는 조선노동당 그 선전선동부 예. 거기 부부장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주로 하던 것은 김정은의 개인 어떤 여러 가지 의전을 살피는 그런 행동들이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제외하면 북한 내에서 김여정이 의전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이제 김주애의 어떤 그 의전을 챙기는 네, 모습,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예, 저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사실 저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모습을 공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다큐멘터리에 공개를 했다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던지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김주애는 현재 주북 러시아 대사와도 환담을 나눌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과도 또 단독으로 보고를 받을 정도로 사실상 그 김주애의 그 위상은 물론 북한 내에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공식 직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김주애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지위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후계자로서 그 어떤 본인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로 받아 무방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만여 명의 뭐 전우라고 계속 나옵니다만 만여 명의 병력을 또 파견하면서 이 상황을 두고서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 요동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국정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했는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사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어떤 사람이 뭐 러시아로 이렇게 차로 다 이동을 했다. 벌써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소문나면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뭐 전쟁에 나갔대 이렇게 어떤 소련하고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도 이제 전쟁에까지 우리 군인들이 가야 된다. 또 이런 좀 걱정, 우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정원 측의 전언을 한번 들었고 북한 이탈 주민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탈북민 출신으로서요, 예. 아마 소식을 접하고 있으리라 저도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북한 주민들로서는 가족의 파병 소식을 접한 다음에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즉 이런 정보 차단을 막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결국은 이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스스로 업보를 쌓고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내부에는 휴대폰의 그 보급률이 거의 700만 대 가까이 보급이 되어 네.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700만 명의 귀, 눈 그리고 언제든지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체계 안에서 이 주민들의 정보를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즉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이 북한 당국 역시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나름의 정당성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설득할 자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정보를 숨기거나 혹은 통제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느끼기에 이 주민들에게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분명히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보 유출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정보 유출이 되는 것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길이고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파병이 북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기점이 될 수 있다. 네. 말씀 중에 궁금한데, 어쨌든 이 가족들을 북한 당국 쪽에서 이 북한 군의 가족들을 격리했다라는 예. 보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예. 자, 그렇다면 기점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혹시 가족과 문제에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전례 없는 뭐 폭동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뭐 큰 폭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그 소요라든가 네. 혹은 동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오늘 보도된 어떤 그 보도에 따르면 예. 그 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군이 지금 파병 나가 있는 군인들이 그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즉 뭐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 중에 하나가 예. 만약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배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대놓고 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파병 나간 병사들의 어떤 심리 상태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그 말을 만약 우리가 지금 당신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명분도 혹은 이제 싸워야 될 이유들 전혀 찾지 못하는 전장에 차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예를 들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조금 생활의 형편이 나아진다거나라고 하면은 약간의 동기부여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당신은 이미 전장에 나와 있지만 역으로 당신의 가족은 항상 감시를 받고 있고 격리돼 살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만약 북한 내부로 전해지고 또 파병 군인들에게 전해진다면 네. 저는 정말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 소요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나가는 것처럼 뭐
일단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첫 접촉을 있었고 전투가 있었던 걸로 일단은 뭐 보도상으로는 보이는데 북한군 한 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 예를 들어 이 북한군이 실제로 이제 뭐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 동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파견 나가 있는 병력의 규모가 약 12,000명 정도 아닙니까? 하지만 이 뭐 파병을 12,000명으로 그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000명은 결국은 선발대의 개념인 것이고요. 북한이 현재 노리는 것은 어떤 파병을 보냈다라는 것도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궁극적인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들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입니다. 그 수많은 전사자들이 결국은 북한으로 송환이 될 텐데 그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 유가족의 어떤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까에 네.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북한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 보냈다라고 북한 당국이 거짓말을 했는데 훈련 나간 자신의 어떤 자녀가 자식이 죽어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부모의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사회를 흔들 수 있는 기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마지막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이 파병된 북한군이요, 이 향후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혀서 귀순을 요청한다면 예. 본인 의사를 존중해 상국이 받아줘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 윤 대통령이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현대전 경험을 습득하면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두 분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뒷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간다면 현재 북한군의 어떤 12,000명의 병력이 파병되는 것과 더불어 북한군은 상당한 수준의 어떤 실전 경험을 갖추고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무기들도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기들의 어떤 실전 체계 능력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만약 그들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온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북한의 이러한 대응에 발 맞춰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국정원 1차장을 포함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들의 역할은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신문을 해서 뭐 사라진 고문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가서 북한 군인을 한 명이라도 또 죽이겠다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북한 군을 한 명이라도 또 살려서 자유의 품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전이고 북한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파병 나간 전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동향이라든가 전력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수를 또 높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전황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고.